여기 옆으로 조금 가면은 타일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네요. 관리가 안 된 흔적이 있기는 있어요. 이게 이렇게 완전히 삼거리에 바로 보이는 땅이거든요. 이제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자체, 주말에는 여행객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잡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색을 집어넣을까. 네. 예전에는 유흥의 메카였었대요. 아 여기가 온양 온천인데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여기 가실래요? 시설이 되게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되긴 했네요. 엄청 오래됐어요. 네. 이거 낙찰받아 먼저 리모델링을 했었어야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모텔 전문가이신 까운님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숙박업에 관련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까오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까운님이 카페에 올려주신 글을 봤는데 그 중에 악플이 가장 많았던 모텔이라고 해서 낙찰자는 진짜 망했나라는 이 글을 봤어요. 전문가 칼럼에서. 네. 근데 저도 이 내용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이게 한 1년 전에 제가 답사를 갔었던 거였는데 1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악플이 정말 많이 달리는 거예요. 까운님 채널에 올렸는데 유튜브에 올렸는데 악플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네. 리모델링은 뭐 누가 해주냐, 여기 지역 자체가 망했는데 도대체 여기서 무슨 모텔을 하겠냐. 그럼 저거 낙찰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역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악플이 많이 달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봤는데 제가 가서 이게 괜찮아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악플들이 많이 달려서 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궁금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게 어떻게 변했지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로드뷰로 봤더니 이게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글을 쓴 거죠. 네. 그게 예전에 저는 원래 이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모텔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종합병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다. 네.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물건인데요. 감정이 72억이었고 주소가 일단 아산 온천동이요? 네. 아산까지 가서 지금 숙박업을 보신 거예요? 저는 전국에 다 갔죠. 제주도 빼고 다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통영도 여러 번 갔었고. 통영까지? 통영, 거제 여러 번 갔습니다. 이게 온천. 토지가 640평 정도 되고 건물 연면적이 거의 1200평이 넘어요. 이거면 막 거의 뭐 호텔 수준이네요. 그쵸, 호텔이죠 사실. 호텔. 주변도 지금 호텔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전에도 있다가 또 사라진 것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객실 수가 6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사이즈가 꽤 크죠. 호텔급이네 거의. 네. 감정가가 72억인데 되게 많이 떨어졌네요. 3차? 근데 이게 지방으로 가면 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3차, 뭐 4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갔던 게 이거 최저가 노려보고 한번 입찰 한번 해볼까? 3차쯤에 가서. 그렇죠. 근데 이게 왜냐면 4차로 갔다가 또 전차가 넘겨가지고 낙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치. 막 2차 가까이도 막 그렇죠. 50억 가까이도 막 낙찰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러 갔었는데 위치가 여기였어요. 온양 온천역이. 여기가 온양 온천인데요? 네네네. 여기에서 뭐 직선거리로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엄청 가깝네. 아니 로드뷰로 보니까 엄청 깨끗해 보이는데 그래도?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네. 여기 옆으로 조금 가면은 타일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네요. 관리가 안 된 흔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네요. 여기 외부에 보니까는 네. 막 떨어져 있는 것도 많고 하네. 이게 이렇게 완전히 삼거리에 바로 보이는 땅이거든요. 네. 여기? 아산 쪽이 어때요 여기 지역은? 지역 자체가 뭐 모텔이나 호텔이 엄청나게 잘 된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관광지. 이 주변에서 네. 자 여기 온양 온천역 주변만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모텔들은 거의 여기 아래쪽하고 그 다음에 위에 쪽 여기 몇 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데 지역 특징이 신축으로 뭔가 새로 들어온 그런 모텔들은 이 주변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뭔가 온천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자체가 사실 우리가 숙박업을 뭔가 사업적으로 보면 뭔가 내 숙박업소에 올만한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특색을 가지기에
온천이라는 콘텐츠, 그 다음에 이쪽이 아산이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사실 지방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요새 인구 계속 줄고 있고 인구 10만 이하로 떨어지는 곳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인구가 10만 이하로 떨어진 곳에 모텔을 차렸는데 그 모텔들 매출이 1억이 넘어요. 그러면 월 매출이? 그렇죠. 근데 한 달에 순이익이 얼마 5천, 정도 돼요? 4천 이 정도 남는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1억 팔면 5천, 4천이 남는다고요? 예. 오. 그러니까 네. 인구 10만이 안 되는 지역에서도 그렇게 수익이 되는데 인구가 35만 이상인 지역, 그리고 주변에 삼성도 있고 출장객들도 많이 있는 지역, 새로 들어오는 모텔도 없고 여기다가 객실수 저렇게 많이 해서 컨텐츠 입혀서 하면 이게 도대체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 거죠.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이거는 장점이 되게 많았던 게요. 네. 연면적도 연면적이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억 이상 되는 모텔들 그런 사이즈가 연면적이 400평, 500평 이 정도 돼요. 아까 저긴 1000평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1200평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하도 200몇 평, 1층, 2층, 그리고 3층부터가 호텔이란 말이에요. 그럼 1층, 2층 지하까지 넣을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은 거죠. 식당이나 막 카페나 이런 것들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거죠? 것들 다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더 플러스 내가 이제 손님 타겟을 어떤 걸로 잡을 거냐. 여기 주중에는 출장으로 잡고 주말에는 여행객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잡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색을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관광지니까는 또 카페 식당도 되겠지만은 네. 술 파는 유흥 이런 것도 잘 되나요? 여기가 네. 예전에는 유흥의 메카였었대요. 아 여기가 온양 온천인데. 여기가 그 새벽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유흥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였었대요. 진짜 원래는. 아산인데. 예. 지금은 근데 좀 그렇지는 않죠. 네네.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유흥에 대한 수요는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는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출장이라든지 왜냐면 여기가 예전에 일본 바이어들이 그렇게 많이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잘 되던 모텔이었어요. 매출도 2018년 정도 기준으로 8천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8천이면은 한 달에 도대체 순수익 엄청 나네요. 그 정도면 뭐 한 3천 정도는 이제 예전에, 나겠죠. 예전이라고. 그렇죠. 근데 사이즈가 커서 나가는 게 많았겠죠. 뭔가 집어넣을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온천을 가지고 넣어도 되고 아니면 출장객들 위해서 카페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뭐 운동시설 이런 거 결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죠.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네. 여기 이제 관리자들이 있었던 장소인 것 같아요. 쓰던 것들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 그때 경매 당시에는 아예 영업을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1층에 한식당만 있었는데 거기만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가실래요? 시설이 되게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되긴 했네요. 엄청 오래됐어요. 네. 이거 예전에 거의 한 20년 전 20년 전 그 인테리어? 이전부터 하던 화장실 인테리어거든요. UBR이라고 조립식으로 하는 거라 그럼 이거 낙찰받으면 완전 리모델링을 했었어야 되네요. 이건 무조건 해야죠. 이건 리모델링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실내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객실을 다 쓴다라는 건 무리가 있고 몇 개 합칠 거는 또 합치고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죠. 까우님 근데 네. 이 모텔은 지금 현재는 너무 옛날 인테리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영업을 하려면은 제대로 하려면은 낙찰받고 리모델링을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리모델링을 하면은 이런 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요? 요즘에 뭐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실내를 뜯어보진 않았으니까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뭐 배관도 당연히 갈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방당 따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방당 적게 들리면은 1,000만 원에서 정말 고급스럽게 간다 그러면 5천까지 들기도 해요. 5천이요? 예, 방 하나에? 그렇죠. 그 정도 들기도 하는데 컨셉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규모가 있으니까 뭐 한 20억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20억이요? 예. 리모델링 하는데. 물론 이제 리모델링 비용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도 대출을 받을 수 예. 있어요? 한 80% 정도까지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런 대출이?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20억 공사를 한다고 해도 80% 받으면
내 돈은 한 4억 4억 정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뭐 무조건은 아닙니다. 네, 이거는 대략적으로 경매는 또 그냥. 변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일반 물건이다 그러면 그렇게 받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해질 수가 있는데 경매는 변수가 많아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일단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걸 투자금을 아예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경매 입찰할 때. 그렇죠. 내가 이거를 직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임대를 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입찰가도 달라지고 내가 입찰을 할지 말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 직접 운영 안 하고 이걸 위탁 같은 걸 맡겨가지고 저는-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을 주진 않겠지만 제가 운영을 하니까 임대로 주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영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근데 내가 숙박업의 경험이 없다 그러면 임대로 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증금이 우리가 뭐 적게는 1억에서부터 많으면 10억, 20억까지 가는 경우들도 그럼 있고 이 정도 사이즈면 대략적으로 보증금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매출에 따라 달라요. 아, 매출에 따라 그거는. 다르다. 그러면 매출에 이거를 따라 다른데 만약에 이 정도 규모였다 그러면 최소 보증금이 5억에서 10억 사이는 받아야죠. 만약에 매출이 잘 나왔다 그러면 10억은 받았었을 거예요.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변수죠.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가 그때 그 8천만 원이 맞았다고 한다면 뭐 한 2,500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바로 이 컨디션이 지금 당장 운영이 가능하다. 그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얘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로 보고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까오님 이거 물건이 72억부터 감정이 됐는데 네. 일단 3차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유찰이 보통 모텔이 많이 되나요? 아니면 이걸로는 특별하게 유찰이 많이 된 케이스인 건가요? 지방 많이 돼요. 이렇게 인천도 그렇고 네. 4차까지 되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4차, 5차까지도 많이 있는데 이 감정 72억인데 20억 초반에 낙찰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지방으로 가면은 계룡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제가 갔던 경남 지역을 간다든지 20억대에 낙찰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43억에 낙찰됐잖아요. 네. 그만큼 좋은 메리트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차순위라고 해서 2등도 41억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모텔을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금액에 낙찰된 것 같기도 하고 네. 2등조차도 41억에 들어와가지고 아, 이 물건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인가 싶거든요. 네. 근데 까우님이 봤을 때는 이 금액의 낙찰이 왜 된 건지 아니면 낙찰 받아간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낙찰 받아간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이 낙찰자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네. 알고 있기는 한데 네네네. 그냥 모텔로만 봤을 때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를 새로 입혀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매출이 여기는 그냥 1억 이상은 무조건 뜨는 거고 예. 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1억 5천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만들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출이 1억 5천 정도 나온다 이 정도 사이즈에 네. 그러면 충분히 40억 주고 낙찰받을 만한 물건이었던 건가요? 그 차고 넘치죠. 아, 만약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입니다. 네. 제가 1억 5천 나온다고 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 일반적으로 객실수가 우리가 뭐 경기도에서도 60개, 70개 정도 되는 모텔들 매출이 1억 2, 3천에서 뭐 많게는 1억 7천, 8천까지 뜨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정을 했을 때에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 싸게 받은 거죠. 아, 엄청 싸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그런 매물들은 도대체 얼마 정도의 그냥 평균적으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가격이 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매매 가격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서산에 네. 최근에 경매 낙찰받은 모텔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객실 수가 70개가 안 되거든요. 70개가 안 된다? 네, 70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거기가 리모델링하고 주차장도 여기보다 훨씬 적고 대지도 적습니다. 위로만 높아요. 근데 거기가 매출이 한 1억 5천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85억. 85억? 예. 매출 1억 5천 정도인데? 네. 서산인데? 그렇죠. 와, 엄청나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내가 매출 만들고 한다고 하면 사이즈가 이거는 엄청 좋잖아요. 그런 대로변에서 이렇게 새롭게 규모 있게 만들 수 있는 모텔이 없기도 하고 아산은 주변에 뭐 도시개발도 많이 하고 인구도 받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거죠. 85억이면 내가 낙찰 받고 싶다. 근데 이게 이제 85억에 저는 낙찰 받아서 85억이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데? 근데 이게 저는 이게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네. 나라님이 이제 경매 전문가니까
이게 네. 43억이고 네. 차순위가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네. 약간 저는 이게 뭐 장난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MPL이 아닌 거냐 이 말이신 그쵸. 장난친 것 같다. 그쵸. 그러니까 보면 MCI 대부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제가 모텔 경매 나온 물건들 많이 보면 이 MCI 대부가 들어가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근저당권자가. MCI 근저당권자가. 대부. 네. 그리고 얘네들이 채권을 매각을 해서 MPL로 낙찰되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네. 그래서 든 생각이 이 MCI 대부라는 곳이 모텔들을 좀 많이 매입을 하는 건가? 저는 그리고 이게 MPL로 혹시 낙찰을 받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모텔을 하지 않는 분이 낙찰받기에는 그래도 좀 가격이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MCI 대부는 네. 새마을금고의 네. 부실채권 회사, 유동화 회사인 건 거예요. 그래서 처음 대출 자체가 새마을금고에서 나갔고 그게 부실이 나서 네. 이제 MCI 대부로 넘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NPL을 할 수 있는 물건이긴 한데 네. 보통은 제가 이제 NPL 얘기를 할 때 최저 입찰 금액이 근저당권보다 낮아야지 협상이 잘 된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럼 NPL이었을까는 예. 사실은 알 수는 없겠지만 유추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네. 지금 MCI 대부가 채권 최고 금액이 31억 6,800만 원이잖아요. 네. 청구 금액이 한 32억이 조금 안 됐어요. 네. 이때 이미 경매에 넣는 게 23년 5월 26일이잖아요. 네. 일단은 원금 대비 제가 봤을 때 이자는 대략 한 8에서 9% 잡으면은 연체이자 네. 8%만 잡아도 한 1년에 2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연체이자가 쌓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원금에. 근데 한번 올라가서 보면은 23년 5월 26일에 경매를 신청했고 낙찰된 게 24년 1월 30일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자가 2억도 아직 안 쌓여 있는 거고 네. 2억도 안 쌓여 있다고 하면은 경매 신청 당시에 요 32억 네. 안 되는 금액이 2억도 안 되는 금액이 쌓여 있다고 하면은 채권 금액이 생각보다 현저히 낮거든요. 네. 낙찰된 금액이 43억이고 원금 플러스 이자 해도 훨씬 더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NPL 하기는 쉽지 않은 물건이고 NPL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모텔이 필요한 분이 낙찰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종합병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아, 종합병원 바뀐 거? 네. 아까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아.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주차장 네.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어, 안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네네. 종합병원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오, 네. 병원 원장님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거는 모텔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병원을 하려는 사람이 낙찰받은 거네. 예. 제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양원이나 병원 이쪽으로도 분명 수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다가 겁나게 욕먹었거든요. 아까우님이 그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도대체 댓글이 어떻게 달린 거예요? 아니 뭐 한번 보여줘봐. 뭐라고 나와있는데. 여러분 나 리모델링은 조상님이 해주냐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쓸데없는 분석임 온양 자체가 죽어있음 잘 된다는 망상 손님이 올 일이 없는 곳이라 문제예요. 아, 이거 말고도 근데 여기 최신 순으로 하면 더 달려 있습니다. 장문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장문으로? 있어요. 아. 네. 주변에 또 근데- 다른 호텔도 무너지고 아파트로 아예 재개발되고 그런 동네거든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사실은 뭐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어쨌든 1등이 43억이고 2등이 41억이면은 2등은 또 어쨌든 모텔을 하려고 하는 분도 입찰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은 충분히 40억 이상의 가치는 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무조건이라고 봐요 저는.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영업을 잘하면은 80억 이상 팔 수 있다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와. 모텔이 또 경매로 많이 나오고 네. 낙찰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는 NPL 할 수 있는 물건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 NPL을 매수하기 전에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물건의 가치 평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매입하기 전에. 근데 모텔은 진짜 물건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조차도 가끔씩 좀 어려운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호텔의 전문가이신 까운님한테 궁금한 게 경매로 진행되는 이런 모텔 물건들을 볼 때 도대체 어떤 걸 조사해야 돼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보는 거는 일단 당연히 지역이죠. 지역을 보고 가장 쉬운 방법은요. 초보 입장에서 봤을 때 주변 객단가를 보면요. 객단가가 그냥 기준을 5만 원으로 잡을게요. 5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그럼 좀 힘들다. 5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할만하다.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또 추리고
그 다음에 현장을 가봤을 때 내가 이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임대로 주느냐에 따라서 또 나뉘어지겠죠. 네. 내가 임대로 줄 거면 그냥 명도해서 맞추면 되는 거고, 직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주변 상황이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주변 모텔들이 매출 얼마나 나오고 이 객실 수가 몇 개고 이거를 내가 매출을 얼마까지 낼 수 있겠다라는 거를 판단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 매출을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안 하고 망해가지고 아예 닫혀져 있는 데도 있잖아요. 네. 특히나 그런 곳은 여기가 정상화됐을 때 도대체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감이 안 잡혀요.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탐문 조사를 할 거고, 네. 주변 돌아가서 여기가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 할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전국을 너무 많이 돌다 보니까 주변 모텔들 매출이 얼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객실 수가 몇 개니까 어느 정도 나오겠다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까운님이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르면 만약에 내가 입찰 안 됐을 때. 이제 라라님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세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공과금이라든지 아니면 세탁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역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세탁요금은 도대체 또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너무 다- 어렵다. 이거 완전 전문 분야라서.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이게- 것 같아요. 그래서 유찰이 많이 되나 봐. 그쵸. 모텔이. 왜냐면 네. 이걸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내가 사장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 아니면 여기가 어떤 세탁 업체랑 거래를 하는지를 내가 탐문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와,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한번 가면 거기 직원이나 사장들한테 웬만한 정보들을 다 뽑아내고 그 주변 모텔들 돌아다니면서도 여기가 장사가 어때? 이 지역이 장사가 어떤지, 그 다음에 저기 모텔이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다 종합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초보자분들이 다가가기에는 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어렵긴 하겠네요. 그럼 네. 아까 얘기했는데 세탁물 보고도 약간 매출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세탁물은 도대체 어떻게 확인하고 매출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세탁물 보고? 사장님한테 가서 아니면 직원들한테 가서 둘러본다고 한 다음에 린넨실에 가보면 네. 자루가 있어요. 자루. 어, 세탁물 자루. 그렇죠. 그 세탁 자루를 보고 크기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느 일정 크기가 된다 그러면 저거는 한 자루당 매출 한 700 정도 볼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어요. 자루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어? 와, 신기해. 왜냐면 내가 장사를 했을 때 그 자루가 나오니까 네. 이 자루당 이 매출에서 자루가 몇 자루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거를 보고도 어느 정도 나올 수가 매출 있겠는데 하나에 한 700. 자루가 요만하거나 이만할 수도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다르죠. 그거마다 또 다르고 모텔을 경매로 낙찰받기 전에 한 달 정도 취직을 해서 일을 해야 될까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아, 진짜요? 응. 제일 좋은 진짜? 방법이에요. 예. 아, 그래서 모텔만 이제 파고 댕길까? 아니, 모텔은 나중에 MP를 사야죠. 그러니까 파고 나서 MPL로 사야지. 아니 그거 나한테 맡기고요. 아, 그럴까요? 예. 아, 그건 제가 그럼 알아서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모텔이 궁금하면 분석을 까운님한테 맡기고, 네. 그다음 MPL이 되는 물건들은 제가 다 협상하고. 그렇죠. 아, 그럼 우리 모텔이랑 MPL 같이 뭘 해볼까? 그리고 또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모텔은 명도가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시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런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는 예. 임차인이나 소유주가 왠지 이사비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허가가 걸려 있긴 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이게 비용이나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예. 이런 거를 조금 쉽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알려줄 수 있는 팁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저 진짜 궁금해요. 저도.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네. 상가 명도라고 생각을 하면 네. 임차인이 있는데 대학력이 없다. 음. 그럼 솔직히 우리 별로 걱정 안 하잖아요. 그쵸 그쵸. 어차피 인도명령 내고 내보내면 되니까요. 음. 그러면 모텔도 만약에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저라면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여태까지 명도를 했었을 때 그렇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명도를 수월하게 했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 논외로 친다고 하고 네네. 결국에는 내가 이 법적인 지위를 얼만큼 행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경매상에서 나오는 그 명도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왜 애초에 거기 임차인들이나 아니면 주인들한테 끌려가느냐. 애초에 법적으로 나는 무조건 우위에 서 있고
인도 명령 내고 시간은 내 편이니까 내가 그걸 버틸 수만 있다면 사실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애초에 명도비를 줄 생각을 하지 않고 다가가야지. 그렇게 뭐 하면은 저는 사실 솔직히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법적으로 다 절차가 있으니까는 네. 쫄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네요. 쫄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내용 증명 보내고 똑같이 법적 절차를 하다가 보면 물론 이제 영업 허가권 관련해서 이 영업 허가권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시점에 따라서 소방법이 달라지니까 또 완전히 내가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걱정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무서워하시는 건데 그쵸.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판례 어떤 게? 네. 어떤 게? 이게 네. 영업허가권이 만약에 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바뀌면 그 영업허가권도 이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판례가 판례가 있어요. 한 번 오,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협상하고 오세요라고 하는 것도 네네. 있는데 그런 협상력에 따라서 충분히 협상할 때 그 판례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 좀 수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도 보면 별 비용 안 들이고 그냥 명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하신 분은 그분은 한 10억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는데 객실수도 얼마 안 되는데 명도비를 한 2천 몇백만 원 주셨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라면 절대 그렇게 안 줬었거든요. 좀 많이 준 편인 것 엄청 같아요. 많이 준 거죠. 네. 제가 예전에 명도했었을 때 저는 거기 시설 다 받고 이미 저는 새로운 임차인을 다 구해놨었기 때문에 그냥 명도비 그때 한 300만 원 주고 보냈었거든요. 300만 원이요? 다 받고. 예. 누군 2천만 줬는데 300만 줬어? 그쵸. 예. 근데 그것도 그냥 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미 임차인을 다 마쳤기 때문에 계약까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날짜가 있으니까 그냥 돈 주고 보낸 거죠. 예. 엄청 짜다. 죄송합니다. 짜서. 오늘 모텔 전문가인 까운님을 모시고 모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